충북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장모가 사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경악에 빠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충청북도의 어느 작은 읍내 고즈넉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하얀 2층 집에서 시작됩니다. 담벼락을 따라 화사하게 핀 능소화가 아름다운 그곳은 박선희 씨의 보금자리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선희 씨는 평생을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죠. 지병인 심장병 때문에 이른 나이에 교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뿐인 딸 유나와 사위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과묵하고 선량한 청년 민준은 사실 오래전 선희 씨의 제자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민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힘겹게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18 늦은 나이에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희 씨의 딸 유나를 만났고 두 사람은 조용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성대한 결혼식도 화려한 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몇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유나와 민준은 부부의 연을 맺었죠. 두 젊은 부부는 선희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활발하고 다부진 성격의 유나는 회계 전문대를 졸업하고 집 근처 작은 회사에 다녔고 민준은 직업훈련원에서 냉동기술을 배워 동네 에어컨 수리 기사로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던 이 가정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유나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월급은 밀리고 일자리는 불안해졌죠. 고민 끝에 유나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따라 경북 구미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 몇 년만 다녀오겠다고요. 월급도 훨씬 많고 잔업도 많아서 돈을 모아 어머니를 돕고 훗날 태어날 아이의 미래도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처음엔 딸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도 예기치 못한 변화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굳은 결심을 보고 자신이 민준의 식사를 챙겨줄 힘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삼키며 유나가 떠나던 날 선희 씨는 딱 한마디를 당부했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날 이후 따뜻했던 집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온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선희 씨가 차려놓은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몇 번의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몇 마디가 전부였죠.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고장난 정수기를 고치고 선희 씨 방에 전구를 갈아주었습니다. 선희 씨는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차 한 잔 옆에서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들로 그 마음에 보답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청춘이 지난 여인,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친절이 그들 인생 최대의 비극을 불러올 씨앗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고향을 떠나 구미 공장으로 간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쓸쓸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부엌은 이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수저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죠. 민준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선희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만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민준은 깍듯하게 거리를 두며 장모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렀고 선희 씨 또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많이 먹게,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선희 씨는 생선살을 발라주며 말했지만 차마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지난 며칠보단 일이 좀 수월했어요.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선희 씨가 집을 정리한 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도 사람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었죠. 한 번은 민준이 옥상에서 빨랫대를 고치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발목에 금이가 며칠 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날 선희 씨는 정신없이 이웃집으로 달려가 차를 빌려 민준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민준의 발목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정성 가득한 손길이었죠. 민준은 가만히 누워 그런 선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퀭한 눈, 땀으로 젖은 옷, 문득 그녀가 오래전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저 외롭고 약한 한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쉬세요. 전 괜찮습니다. 민준이 미안한 마음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유나를 무슨 낯으로 보겠나. 선희 씨는 사위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눈에 띄게 늘었죠. 선희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나를 키우기 위해 꽃밭을 가꾸며 돈을 벌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겪었던 서름, 간장밥을 먹으면서도 열이 날 때 이마를 짚어줄 손길이 그리웠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집에 누워있던 민준에게 선희 씨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곁에 앉아 있었죠. 대화는 조금 더 길어졌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조금 더 다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느리고 아주 미미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초가을의 산들바람이 낡은 기와장을 스칠 때 아무도 그 바람이 지붕 전체를 날려버릴 것이라 생각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준은 선희 씨의 눈빛 속에 장모의 관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 또한 민준이 웃을 때마다 왜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지 밤마다 벽을 향해 누워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한쪽은 도리, 다른 한쪽은 억누를 수 없는 감정. 아직 두 사람 사이에 잘못된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스쳐가는 눈빛, 작은 몸짓, 그리고 침묵의 순간들이 쌓여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옅은 안개에 잠긴 듯했고 골목 앞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집안에서 선희 씨는 빨래를 개고 있었고 민주는 며칠 전 그녀가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고장난 진공청소기를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테니 장모님은 쉬세요. 왜 이렇게 가까이서 계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자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선희 씨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게 자네가 잘 고치고 있나 보려고 그랬지. 선희 씨는 멋쩍게 웃으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얼굴은 추위 때문이 아닌 이유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찰나였지만 민준의 마음속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는 선희 씨가 머리를 단정하게 묶는 모습, 정원으로 나설 때의 씩씩한 걸음걸이, 그리고 밥상에 국그릇을 놓을 때의 가늘지만 부드러운 손길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몇 마디 안부 인사가 전부였죠. 민준은 어머니도 잘 계시고 자신도 여전히 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우리 남편 착하네. 엄마가 집에서 밥도 챙겨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나 걱정돼서 미쳐버렸을 거야. 통화가 끝나고 민준은 까맣게 변한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부부의 안부 전화가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을까요? 두 사람은 마치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돈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었고 민준은 고향의 고요한 일상 속에서 이상하게도 매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장모님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흐린 날씨가 지나고 해가 쨍하게 뜬 어느 날 선희 씨는 민준과 함께 낡은 나무 선반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오래되어 흰개미가 갉아먹은 선반이었죠. 두 사람이 무거운 나무 판자를 함께 들어올리는 순간 민준이 손을 놓치는 바람에 선반이 선희 씨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민준은 선희 씨를 자기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며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준이 선희 씨의 위로 엎어진 채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있었죠. 장모님, 괜찮으세요? 그는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선희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색한 숨결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불어와 낡은 커튼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위험에서 막 벗어난 두 사람이 오히려 몇 배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난 괜찮네. 마침내 선희 씨가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황급히 일어나 자신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손을 씻으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잘못된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선희 씨는 일찍 식사를 마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좀 피곤해서 자네는 더 먹고 난 먼저 들어가 쉬겠네. 민주는 홀로 남아 생선 조각을 집었지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낮에 보았던 장모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픔과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빛.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이름 모를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두 사람의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감정.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선희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벽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집을 치웠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집안에는 세 번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만 개의 무언의 질문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답답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선희 씨는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 시장에 다녀오고 음식을 다 만들어 놓으면 정원으로 나가 꽃을 다듬거나 책을 읽으며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민주는 야근을 핑계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고요한 저녁이 두려웠습니다. 장모님의 다정한 눈빛이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심장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계는 결국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하룻밤의 사건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나의 생일이었습니다. 집에 없었지만 유나는 엄마와 민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좁은 자취방에서 조촐한 케이크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나 혼자 자축하는 거야. 내년에는 집에 가서 엄마랑 남편이랑 다 같이 큰 파티하자. 통화가 끝난 후 민주는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애쓰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사진 속 저렴한 케이크, 비좁은 자취방, 야근으로 수척해진 얼굴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희 씨가 조용히 막걸리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오늘 유나 생일인데 우리 둘밖에 없으니 한잔하면서 저 아이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세.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민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슬퍼 보였습니다. 민준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내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술 기운은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나가 아장아장 걷던 시절부터 선희 씨가 심장병으로 입원했던 일까지, 그리고 민준이 보육원에서 며칠씩 굶어야 했던 이야기까지. 모든 사연들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치 하나의 끈으로 연결하는 듯 했습니다. 상처받았던 두 사람, 외로웠던 두 사람, 사랑에 목말랐던 두 사람. 밤이 깊어지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오싹한 한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가려는데 의자에서 일어서자마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준군, 선희 씨가 놀라 달려와 쓰러진 그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무언가 불분명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선희 씨는 그를 소파로 옮겼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진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민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죠. 왜 그러나? 그녀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더는 잘해주지 마세요. 무서워요. 민준은 중얼거리다 갑자기 선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선희 씨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민준의 눈은 절박한 아이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남은 유일한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무너지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길게. 밖에서는 바람이 여전히 울부짖고 비는 양철 지붕 위를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그 뒤를 잇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 집에서 울렸던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선희 씨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곤히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운명적인 그날 밤 이후 선희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말이 없어졌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놓고는 현실을 외면하려는 듯 하루 종일 정원에 틀어박혀 꽃밭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밑은 검게 변했으며 예전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선희 씨를 마주할 용기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부엌에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그는 바쁜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민준에게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죄스러웠고 꿈 같으면서도 재앙 같았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선을 넘은 걸까?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인가? 장모님은 후회하고 계실까? 어느 일요일 날씨는 화창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제사상 근처의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와 자신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꽃아치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뒤에는 선희 씨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선희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친 것은 1초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 속에 가득한 고뇌를 읽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네. 그녀가 바람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여전히 그를 똑바로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내 잘못이었어. 자네는 잊어주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겠나?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못난 놈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게. 그녀가 말을 끊고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나는 어른이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어. 그저 마음이 약했을 뿐이야.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함, 괴로움, 내면의 갈등 모두가 침묵이라는 두 글자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2층 베란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선희 씨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느릿한 동작, 노란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선희 씨 또한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이자 여인이 이제는 사위와의 관계로 인해 이름 없는 비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혐오감이나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가장 선명하게 느끼는 것은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너무나 공허해서 그저 따뜻한 품, 한 번에 모든 도리를 잊게 할 만큼의 공허함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온기라곤 사라진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갔습니다. 누구도 지난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어 마당의 풀잎마저 말라버릴 듯한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희 씨의 정원에 있는 꽃들은 매일 물을 주어도 시들시들했고 꽃잎은 길가에 힘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쓰러져가는 그녀 자신처럼요. 그날 밤 이후 선희 씨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가벼운 헛구역질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거나 갱년기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어지러웠으며 신 음식이 당겼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느 무더운 정오, 그녀는 채소를 씻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마침 퇴근하던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아닐세,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직접 레모네이드를 타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을 마셨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민준은 그녀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희끗희끗한 그녀의 머리카락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선희 씨는 민준의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선희 씨는 몰래 밖으로 나섰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2km쯤 떨어진 약국으로 향했죠. 젊은 약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보약사로 오셨어요? 임신 테스트기 하나 주게. 제일 좋은 걸로. 선희 씨는 자기 자신에게 들릴까 두려운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건네고 돈을 받았습니다. 선희 씨는 약 봉투를 든 손이 너무 떨려 잔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약사가 황급히 허리를 숙여 돈을 주워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에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의 붉은 선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테스트기를 떨어뜨린 그녀의 심장은 누군가 꽉 움켜쥔 듯 조여왔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거친 숨만 내쉴 뿐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결코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생명,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생명. 그녀는 교사였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자식을 반듯하게 키워낸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사위를 아버지로 둔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치욕 속에서 낳을 것인가? 숨길 것인가? 아니면 고백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모든 선택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 일어났을 때 선희 씨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일어나셨어요? 대답이 없자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단 한 줄의 문장이었죠. 며칠 집을 비운다. 걱정하지 마라. 민주는 그 짧은 쪽지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선희 씨의 글씨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그 글씨에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집을 비운다. 걱정하지 마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장 속 옷들은 그대로였고 평소에 입던 옷 몇 벌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도 깨끗했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 것은 집안을 감도는 기이한 정적이었습니다. 평소 아침 시장에 갈 때도 선희 씨는 쪽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연락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걸어도 텅 빈 집안에 울리는 차가운 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일을 쉬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큰 시장, 약국, 그리고 선희 씨가 자주 들르던 지인들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모두들 어제 아침 이후로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에는 옆 동네에 있는 유나의 외가댁까지 달려갔지만 외할머니 역시 어제 선희는 안 왔다. 온 지 꽤 됐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선희 씨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낡은 천 주머니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빳빳한 고액권 지폐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낡은 진료기록과 심장병 약 처방전, 그리고 비닐봉지에 쌓인 사용한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말라붙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2줄의 붉은 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대의 등을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의 방에 앉아 테스트기를 손에 꽉 쥔 채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디로 가신 걸까? 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날 술에 취하지만 않았더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더라면, 장모님을 다른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이성은 마음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실수는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과 한순간의 약한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선희 씨가 심장병 치료를 받던 국립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침내 산부인과에서 한 젊은 간호사가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요. 어제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갈색 옷을 입고 오셔서 생리가 늦어진다고 진료를 받으셨어요. 여자 의사 선생님께 단독 진료를 요청하시고는 아주 서둘러 가셨어요. 그 나이대 분이 그런 문제로 오시는 게 드물어서 기억에 남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병원 밖으로 나서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 위로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는 걱정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가 혹시라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더는 찾지 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름도 장소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나에게는 더더욱 털어놓을 수 없었죠. 모든 것이 그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장모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극의 매듭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민준이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오빠, 나 오늘 오후에 잠깐 집에 내려갈게. 3일 휴가 냈어.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왔죠.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셔?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절에 가셨어. 며칠 거기 계실 건가 봐. 연락이 잘 안 되네.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 나한테 아무 말도 없으셨는데. 유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하셔서 마음 좀 정리하고 싶으셨나 봐.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오후에 도착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버스가 골목 어귀에 멈추고 유나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민주는 어색한 미소로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는 한때 너무나 사랑했고 모든 것을 공유했던 아내, 유나를 보며 숨막히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오는 길에 힘들었지? 민준이 가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유나가 대답하며 집마당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엄마 집에 안 계시네?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아침 일찍 나가셨어. 며칠 있다 오실 거야. 유나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작은 탁자여 V자 하나가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것처럼. 물병은 평소처럼 가득 차 있지 않았고 툇마루 앞 화분에는 시든 꽃이 몇 송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의 스타일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는데 나한테 전화도 안 하셨어? 유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마음 좀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냥 피곤해서 그러실 거야. 걱정 마. 민주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점심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는 종종 집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어떻게 이 일을 숨길 수 있을지,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씻는 동안 유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번호를 숨기지 않는 것은 오랜 습관이었죠. 그녀는 우연히 지워지지 않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는 찾지 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낯선 번호였지만 유나를 얼어붙게 한 것은 엄마와 아들을 연상시키는 말투였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죠. 민준이 씻고 나왔을 때 유나는 팔짱을 낀 채 이상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래? 그 질문 내가 하고 싶네. 엄마 어디 가셨어? 유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말했잖아. 절에 가셨다고. 그럼 이 낯선 번호로 온 문자는 뭔데? 더는 찾지 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더 할 말 없어?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은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유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야?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몰라. 하지만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이 집에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있고 그건 엄마랑 당신이랑 관련이 있다고.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툇마루에 홀로 앉아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을 스치며 우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이 떠다녔고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모든 믿음을 파괴할 폭탄이라는 것을 알면서 과연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유나는 그날 밤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폭풍이 일었습니다. 무심코 던졌던 자신의 말, 남편의 겁에 질린 표정, 그리고 의문의 문자 메시지. 모든 조각들이 뒤틀린 그림처럼 맞춰지며 차마 이름 붙일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유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방으로 가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을 찾는 사람처럼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죠. 그녀의 시선은 방안을 훑다가 침대 머리맡의 작은 서랍장에 멈췄습니다. 서랍을 열자 병원 서류와 심장병, 약 처방전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없었죠. 하지만 그 아래를 들추는 순간 그녀는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박선희, 진료일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영수증을 든 채 생리지연, 조기 임신, 의심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산부인과에? 그녀는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 민준이 유나를 불러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밝은 모습과 달리 차가운 눈빛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 안 먹어. 당신 혼자 먹어. 왜 그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엄마, 임신하셨어?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알아챌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아. 민준이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고통스러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나왔죠. 정말? 그럼 설명해봐. 50이 넘은 우리 엄마를 임신시킨 사람이 대체 누구야?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가는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이든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은 기만이고 고백은 파멸이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녀는 택시를 잡아 영수증에 적힌 군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 가서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여기서 진료받으셨죠? 간호사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자 의사 선생님께 단독 진료받으셨어요. 50대신데 임신 가능성 때문에 오셔서 좀 특이해서 기억해요. 유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 벽을 짚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랑 같이 오셨나요? 아니요, 혼자 오셨어요. 많이 불안해 보이셨어요. 유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돌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임신했고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엄마와 함께 살았던 유일한 남자는 바로 자신의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음, 가족, 사랑, 그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 하나에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텅 빈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또한 그녀 못지않게 수척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엄마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유나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찾으러 가. 엄마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당신도 다른 누구도 아닌. 그래서 뭘 어쩌려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내 엄마인지,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내 남편인지 확인해야겠어.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민준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짐을 싸는 아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유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삶 전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은 더 이상 네 개의 벽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가장 이른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에 적힌 단서를 따라 사방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읍내 변두리 골목에 숨겨진 작은 여인숙을 찾아냈습니다. 주인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유나가 선희 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할머니는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 양반. 나흘 전에 방 얻었는데 밤낮으로 문 걸어 잠그고 말도 거의 없어. 할머니, 저희 엄마 어디 계세요?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 방에 있어. 근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던데. 유나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으로 달려가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선풍기 소리와 길 건너 차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죠. 유나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나 피하지 마, 엄마. 잠시 후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헐렁한 옷 아래로 선명하게 드러난 배.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을 자랑스러워하고 우상으로 여겼던 엄마가 지금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벤 채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선희 씨가 메인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방은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한약재와 제스민 향기가 섞여 있었지만 유나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답답함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선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요. 진실을 듣고 싶어요. 엄마랑 민준 씨, 언제부터였어요? 선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생일 축하주와 엇나간 포옹, 그리고 벗어날 수 없었던 죄책감에 대해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일어나 엄마의 뺨을 때리고 싶었고, 때로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왜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 난 그저 외롭고 약한 여자였을 뿐이야.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마음이 약해서요? 그럼 저는요? 저는 엄마 딸이고 그 남자의 아내예요. 유나가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무더운 여름 오후를 찢을 듯이 울어댔습니다. 선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 아이, 낳으실 거예요? 모르겠다. 그녀가 먼 곳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죄 없는 생명을 죽이고 싶진 않아. 하지만 너에게 이런 치욕을 안겨줄 수도 없어. 그럼 어쩔 셈이세요? 유나가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희 씨는 두 손을 꽉 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날 거다. 너와 민준 군에게 더는 얽히지 않도록. 이 모든 결과는 나 혼자 짊어지고 갈게.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엄마를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바로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과 도리, 그리고 핏줄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 같았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죠. 그날 오후 유나는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여름비는 마치 분노를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처마 밑에 서서 텅 빈 마음으로 비를 맞았습니다. 엄마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후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폭풍우가 핥히고 간 듯 지친 눈빛이었죠. 그녀는 민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민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는 유나가 엄마를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죠. 머릿속에는 수많은 만약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좀 더 분별력이 있었다면, 만약 그날 밤 그 방을 나왔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유나는 벽을 향해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었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와 남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채소 가게 주인에게 속삭였죠. 선희 씨가 임신했다는데, 글쎄, 사위 민준이 에라지 뭐야? 세상에, 정말이야? 정말 충격적이네. 소문의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온 동네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지난 수십 년간 평온했던 작은 집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날아와 꽂혔습니다. 민준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자 채소 가게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봐, 멀쩡하게 생겨서는. 알고 보니 독사였네. 쯧쯧, 젊은 놈이 어떻게 장모를. 민준은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돈을 내고 돌아섰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유나 역시 집에서 편치 않았습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구미에 있는 회사에서까지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그저 얼버무릴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사회의 시선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살갗을 찔러댔지만 가장 아픈 것은 한때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점심때 유나가 부엌으로 내려오자 민준이 묵묵히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도 좀 먹어.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당신이랑 나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유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도망칠 만큼 비겁하진 않아.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막지 않을게.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남는다면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속죄할게. 제발. 장모님만은 미워하지 말아줘. 마지막 말에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아이를 가진 사람은 우리 엄마고 우리 엄마랑 잠자리를 한 사람도 당신이야. 민주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들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동네가 많이 시끄러워.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대로는 안 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간 후 민주는 툇마루에 우두커니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꽃이 피 흩날리는 모습이 갈기갈기 찢겨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자신의 인생 조각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유나는 한때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옛 스승이자 엄마 선희 씨와도 가까웠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네 어머니가 원치 않으시니 말해줄 수는 없어. 다만 한 가지만 조언해주고 싶구나. 네 엄마 이야기를 진심으로 한 번만 들어보렴. 어떤 실수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 사랑받지 못해서 시작되기도 한단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원망했지만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외롭지 않았는지, 아프지 않았는지, 홀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왔는지.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유나는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엄마한테 데려다줘.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자. 다음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민준과 유나는 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토바이에 나란히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읍내에서 선희 씨가 머물던 낡은 여인숙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강가의 작은 여인숙 앞에 멈췄습니다. 민준이 시동을 끄자마자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그들을 보고는 복도 끝 방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아직 저 방에 있어. 근데 어제부터는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질 않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침묵. 나 이제 엄마 원망 안 해. 하지만 엄마가 문 안 열면 평생 엄마라고 안 부를 거야.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선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눈물로 퉁퉁 부은 눈. 딸을 보자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유나는 대답 대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수선한 방 안에는 한약 냄새와 짙은 외로움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텐마루 근처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서 유나는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여자와 엄마를 우상으로 여겼던 여자.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의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유나가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동네에 돌아가겠니? 널 볼 낯도 이웃들을 볼 낯도 없어. 선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절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엄마도 사람이었다는 걸.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었다는 걸요. 선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었어. 내가 나쁜 엄마라고 해도 할 말 없다. 하지만 널 상처 주려던 건 정말 아니었어. 정말이야, 유나야. 유나가 고개를 숙이자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지만 엄마도 충분히 아팠어요. 그러니 만약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신다면 더는 숨지 마세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어떤 결정이든 마지막까지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선희 씨는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아직도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텐마루에서 민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대화를 들은 그의 심장은 누군가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두 여인이 서로를 치유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어가봐. 엄마가 당신 보고 싶대.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 씨는 베개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게. 선희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한 남자니까. 난 자네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평생 살 수는 없어. 부디 유나에게 잘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유나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어른의 실수로 가장 큰 상처를 짊어진 사람은 바로 유나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희 씨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녀의 결정을 유나는 존중했습니다. 떠나기 전 유나는 엄마를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충분히 생각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전 엄마 버리지 않아요. 돌아오는 길,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나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용서라는 희미한 햇살이 갈라진 마음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만남 이후 유나는 다시 구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요청에 주간 고정근무로 바꾸고 잔업을 줄였습니다. 지진을 겪은 듯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죠.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유나는 창가에 홀로 앉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업무 기록으로 가득했던 수첩에는 이제 가끔씩 짧은 일기가 적히곤 했습니다. 엄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지 3일째. 나는 여전히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만 예전처럼 안아드릴 용기는 나지 않는다. 고향집에서는 민준이 홀로 낡은 집을 지켰습니다. 그는 동네 수리점을 그만두고 읍내 외곽에 있는 작은 공장에 시설 관리직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덜한 곳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마치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일은 할 만해? 거긴 비와? 같은 간단한 안부뿐이었고 결코 답장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유나에게서 응이라는 단 한 글자의 답장이 왔습니다. 민주는 그 문자를 보고 아이처럼 혼자 웃었습니다. 그 한 글자만으로도 그는 계속 노력할 힘을 얻었습니다. 선희 씨는 그 만남 이후 옛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예전에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행자 씨였는데 지금은 도시 외곽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그곳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아침 일찍 꽃을 고르고 저녁에는 주문받은 꽃다발을 만들었죠.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몸을 움직이는 동안은 복잡한 생각을 덜 수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자 씨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은 선희 씨가 꽃을 다듬고 있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그 아이 낳을 거야? 선희 씨가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지우려고 했어. 근데 수술을 기다리며 누워있는데 기계에서 들려오는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그리고 우리 유나, 그 애는 아직도 날 엄마라고 불러줘. 민준군은 아무 말 없지만 그 아이도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아. 행자 씨는 한숨을 쉬며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아이가 죄의 산물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 살아가. 그렇게 사는 것도 자기 인생을 구원하는 한 방법일 거야.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7월의 어느 오후 유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낳기로 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고 싶어서. 평생 손가락질 받더라도 더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다만 언젠가 네가 이 아이를 보게 되었을 때 외면하지만 말아다오.
유나는 문자를 읽고 오랫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핸드폰을 여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배가 더 부르면 허리 아프니까 오래 숙이지 마시고요. 문자가 전송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선희 씨는 핸드폰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마음속에 아직 자신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8월이 되자 날씨는 변덕스럽게 무더워졌습니다. 선희 씨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허리 통증과 야간 호흡 곤란이 잦아졌습니다. 친구 행자 씨가 극진히 보살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많은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침 결혼식 부케를 만들던 중 그녀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통증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행자 씨가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 복도를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침대를 밀었습니다. 선희 씨는 행자 씨의 손을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유나한테 전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언니, 쓸데없는 소리 마. 괜찮을 거야. 행자 씨가 고개를 저으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초음파와 검사 결과 선희 씨는 태반족이 박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산 위험이 매우 높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심장 상태가 임신 후기까지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행자 씨가 대신 들어갔죠.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임신을 유지하면 임신 말기에 산모가 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도 아직 미숙하고요. 그렇다고 중절 수술을 하기에도 산모의 나이가 많아 합병증 위험이 작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살릴 방법은 없나요? 행자 씨가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날 오후 선희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죠.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미약하게 숨쉬고 있는 생명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지만 심장은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이제 너를 어떡하면 좋으냐. 그녀가 속삭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자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행자 씨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네 엄마가 도립병원에 입원했어. 상태가 좋지 않아.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묻지 않고 짐을 챙겨 그날 밤 바로 고향으로 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준 역시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4층 복도에 서서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유나가 도착했을 때 선희 씨는 의식은 찾았지만 매우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왔구나. 그녀가 실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왔어, 엄마. 어디 안 가? 유나가 붉어진 눈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무섭구나.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아이를 지키든 못 지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살아야 해. 나는 엄마가 필요해. 알겠어? 선희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와 민준군의 아이를 버린다면 내가 사람일 수 있을까? 유나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같이 짊어질게. 그 말은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던져진 구명줄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울던 자신을 안아주던 것처럼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을 때 선희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받겠습니다. 아이를 살리든 못 살리든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수술은 다음날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그날 밤 유나와 민준 모두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복도에 앉아 있었고 유나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10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마침내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직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죠. 네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희망과 죄책감 그리고 고뇌가 그 생사의 싸움에 걸렸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한 여인이 이제 살기 위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지막 숨으로 속죄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병원 5층 수술실 앞 복도의 하얀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민주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유나는 난간에 기댄 채 주차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느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문 너머 선희 씨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의료기기와 눈부신 조명 아래 50대 어머니의 심장은 낯선 의사들의 손과 밖에서 기다리는 두 가족의 희미한 희망의 의지에 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되뇌었습니다. 엄마만 살아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감당할게요. 2시간이 넘는 긴장된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의 앞에 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산모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산모의 출혈이 너무 심했고 심장이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지켰다면 산모의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선희 씨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유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유나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엄마는 살아났어요. 그녀의 눈물이 엄마의 마른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몇 시간 후 선희 씨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다 곁에 앉아있는 딸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네, 아기. 유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딸, 여기 살아있잖아요. 아이는 미안하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선희 씨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눈꼬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팠습니다. 민주는 유리창 밖에서 선희 씨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했죠. 그 아이는 이름조차 없었지만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회한이자 속죄였고 어둠 속 한 줄기 빛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3일 후 선희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은 더뎠지만 정신은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세 사람이 병실에 함께 모였습니다. 노란 불빛과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공간이었죠. 유나가 죽 그릇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선희 씨가 입술을 오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말이 없었지만 눈가는 붉었습니다. 잠시 후 선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서. 하지만 너희 둘이 이렇게 내 곁에 앉아 아직도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야. 유나는 엄마를 보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대화의 끝에서 누구도 더 이상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름조차 없었던 그 생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는 원망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수술 한 달 후 선희 씨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여전히 심장약을 먹어야 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나는 엄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선희 씨는 말이 없었죠. 그저 화단 옆에서 지고 있는 배롱나무 꽃을 먼 곳을 보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 언제까지고 숨어 살 수는 없겠지.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익숙해. 평생을 남들 시선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그냥 나답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계속 밀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실수를 겪고 남은 모든 것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세 사람은 충북의 낡은 집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시골길은 여전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피했고 어떤 이는 손가락질했으며 어떤 이는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선희 씨는 차에 앉아 익숙한 풍경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던 집,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집, 유나가 시집갈 때 꽃다발을 선물해줬던 집, 이제 그 모든 기억은 한순간의 실수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해 선희 씨는 살짝 녹슨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부축했고 민준이 뒤에서 짐을 들었습니다. 낡은 벽돌, 오래된 페인트 냄새, 그리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 집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세 사람은 그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집 좀 치울게요. 민준이 조용히 말하고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제사상의 먼지를 닦고 의자들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선희 씨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이 사위가 아닌 나이가 아니라 겪어낸 고통으로 성숙해진 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돌아온 초반 며칠, 수군거림은 여전했습니다. 선희 씨가 시장에 갈 때마다 쳐다보는 시선이 있었고 어떤 이는 들으라는 듯이 늙어서 망신살이 뻗쳤네. 딸이 불쌍하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돈을 내고 똑바로 걸어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마당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찻잔을 든 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엄마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억지로 강한 척 안 해도 돼요. 힘들면 우세요. 선희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약해진 자신을 기댈 수 있을 만큼 든든한 벽이 되어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힘든 교대 근무를 자청하고 동네의 굳은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으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듯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대문에 걸린 낡은 문패를 닫고 있는데 이웃 할아버지가 다가와 귤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장모님 갖다 드려. 퇴원했다면서 기운 차려야지. 민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꾸짖음도 경멸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였지만 그 순간 민준에게는 출구 없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녁, 유나는 새 식구를 위한 첫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낡은 항아리에 담긴 김치. 가난했던 시절부터 먹어온 익숙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식사하세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계란말이 한 조각을 민준의 밥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자네도 먹게. 너무 무리해서 일하다 병나지 말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누구도 지난 일을 꺼내지 않았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눈빛 속에는 평온함과 용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한 가족을 지탱하는 것은 명예도 핏줄도 아닌 서로를 향한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시골 장터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흥정하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정육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뒤섞여 정겨운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장 한가운데 모두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짙은 색 한복을 입고 낡은 장바구니를 든 선희 씨가 천천히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고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위었지만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저 여자 아니야? 그 난리를 치고도 시장에 나올 생각을 하네. 낯짝도 두꺼워.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선희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의나 공지사항을 알릴 때 사용하는 확성기가 걸린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채소를 팔던 이장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선희 씨, 누구 찾으슈? 선희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장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장님은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단호하고 차분한 그녀의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확성기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셨던 박선희 씨께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팔짱을 낀 사람, 기둥 뒤에 선 사람, 입술을 삐죽이는 사람, 그리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 선희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거의 40년을 살아온 박선희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자제분들을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변명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외면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를 가르쳤고 제 딸을 키웠고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살았던 이 땅에서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화가 나신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피하지 않고 듣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제 딸과 사위가 저의 잘못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긴 침묵이 흘렀죠. 그때 예전에 선희 씨에 대한 소문을 가장 많이 퍼뜨렸던 떡집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에 따뜻한 쌍화차 한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속 좀 풀어. 잠도 푹 자고. 이제 그만 잊어버려. 선희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 다른 사람들도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 씨는 지쳤지만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쓸던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가서
마음의 평화를 좀 사왔다. 유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용감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난의 한가운데에 서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요청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밥상에는 유나가 만든 생선조림과 민준이 공장에서 가져온 시금치 나물이 올랐습니다. 선희 씨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낡은 앨범을 함께 보았습니다. 유나의 결혼사진, 5살 때 찍은 가족사진, 새해 절에 갔던 사진들. 누구도 지난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 지붕 아래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9월이 되자 충북의 날씨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능소와 넝쿨을 스치고 지나가며 빛바랜 마당에 꽃잎 몇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갔고 유나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사는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숨막히는 어색함은 사라지고 익숙한 생활 소음과 마주보고 식사하는 풍경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옛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지금 광양에 있는 냉동설비 공장에서 일하는데 여기서 기술자 1명 구하고 있어. 월급도 괜찮고 숙식도 제공해. 내가 말만 잘하면 바로 취직할 수 있어.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잘 생각해봐. 거긴 깨끗하고 내 지난 일을 아는 사람도 없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야. 새로 시작한다. 그 말은 민준의 잔잔하던 마음속에 돌멩이처럼 던져졌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오랫동안 앉아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는 저녁 햇살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식사 후 민주는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책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나한테 광양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 월급도 더 많고 숙식도 제공된대. 다음 주에 바로 갈 수 있어. 유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 생각이야? 고민 중이야.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서 너랑 장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을까봐 두려워. 유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찻잔 속 숟가락을 천천히 저으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 가는 거야?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 질문은 그가 들었던 어떤 비난보다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가서 더 나은,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고 싶어.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유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죠. 그렇다면 가. 하지만 옛 잘못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지킬 수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가. 민주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희망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할게. 언젠가 내가 돌아온다면 그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일 거야. 그날 밤 민주는 낡은 옷 몇 벌을 배낭에 챙겼습니다. 선희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가더라도 사라지지는 말아라. 어디에 있든 너는 이 집 사람이다. 민주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가방을 메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유나가 배웅을 나왔고 선희 씨도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세요. 저 가더라도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이 늙은이가 쉽게 죽겠냐. 내 몸이나 잘 챙겨. 유나는 민준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문자 한 통 보내. 괜찮다는 한마디면 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자신과 함께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 다른 한 명은 자신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받았던 사람. 그는 더 오래 쳐다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까 두려워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떠나며 뽀얀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올 것이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나가 자랑스럽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민준이 떠난 후 충북의 작은 집은 더 텅 빈 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리던 익숙한 발소리도, 민준이 채소를 씻을 때 들리던 물소리도, 그가 끓이던 생선찌개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읍사무소 회계과로 출근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 엄마와 자신의 밥을 차리고 습관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죠. 하지만 민준이 머물던 빈 방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선희 씨는 여전했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에 잡초를 뽑고 오후에는 마을 부녀회에서 주문받은 매듭 공예를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오후면 그녀는 종종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대문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 밤새 삐걱거리는 뒷문 제가 고칠게요. 한 번은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저런 건 다 민준이가 고쳤는데. 선희 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매일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턱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떠난 지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괜찮아. 일은 힘들지만 제대로 살고 있는 기분이야. 유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예전에는 민준이 있을 때만 끓였던 생선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선희 씨가 조용히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음식 먹어보네.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서. 유나는 붉어진 뺨을 숨기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광양에서 민준은 작지만 전문적인 냉동 설비 수리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다른 기술자 3명과 함께 방을 썼고 단체 급식을 먹으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세상을 등지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근처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에 저장된 옛 사진들을 보곤 했습니다. 유나와의 결혼사진, 선희 씨와 함께 갔던 절사진. 모든 사진은 그에게 돌아갈 나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잊고 지냈던 습관이었죠. 12일, 민준 씨가 떠난 지 2주. 집에는 여전히 3사람이 살고 있다. 단지 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뿐. 엄마는 건강해지셨고 더 많이 웃으신다. 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걸까? 그가 보낸 문자를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어느 일요일, 유나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이장님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유나 씨, 요즘 아주 보기 좋아. 선희 씨도 건강해 보이시고.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 네, 멀리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남자란 게 잘못했으면 고칠 줄도 알아야지.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유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랬다. 사람들은 쉽게 비난하지만 스스로를 고치려는 노력을 보이면 쉽게 이해해주기도 하는 법이었다. 그날 오후 선희 씨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유나가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봤어요. 억지로 바로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언젠가 그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저는 더 이상 문을 닫지는 않을 거예요. 선희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과 치욕으로 자기 품에서 울던 딸이 이제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여전히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줘서.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유나는 민준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열심히 잘 지내. 나랑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문자가 전송되고 저편 광양의 작은 숙소에서 민준은 그 글자를 3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는 빛을 향해 계속 걸어갈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예년보다 일찍 불어왔습니다. 충북의 하늘은 서늘했고 안개가 마을의 구불구불한 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마당에 단풍나무 잎이 붉게 물들며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유나는 읍사무소에서 연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선희 씨는 텃밭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머물던 빈방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며칠 전부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섣달 초의 어느 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짧은 문자 대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저 이번 설에 며칠 휴가 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도 될까요? 전화기 저편에서 선희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너라, 집은 여전히 내 집이다. 민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전이라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죠. 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다음 날 유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 이번 설에 집에 갈게. 만약 네가 보고 싶지 않다면 근처에 숙소를 잡을게. 그래도 엄마랑 네가 건강한 모습은 보고 싶어. 유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속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희 씨가 낡은 커튼을 꿰매다 물었죠. 민준이가 설에 온다더냐? 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으면 굳이 마주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선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건 네 선택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단다. 유나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온 뒤의 호수처럼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주말 유나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양장점에 들러 선희 씨가 미리 주문해 두었던 민준의 셔츠를 찾았습니다. 흰색의 두꺼운 면 셔츠. 민준이 새해에 절에 갈 때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그 사람 치수도 기억하세요? 유나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내가 직접 옷치수 다시 재줬는데.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광양에서 민준도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섣달 금은부터 나흘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직접 시장에 가서 엄마와 유나를 위한 설 선물을 고르고 솜씨가 없어 나이든 동료에게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핸드폰 속 수십 장의 사진을 넘기다 결혼 첫 해에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가 가운데 서 있고 유나가 그 옆에 그리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용서받든 못 받든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에 있어야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으니까. 민주는 속삭였습니다. 섣달 27, 민주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만원 버스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한 시간 지날수록 가슴 속에서는 긴장감이 차올랐습니다. 터미널에 내려 그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익숙한 시골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했습니다. 이끼 낀 정자, 개울을 따라 굽어진 대나무 숲, 바람에 섞인 볏짚 냄새.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색이 바랜 초록색 철 대문이 있는 작은 집.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유나야. 민준이 작게 불렀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엄마 부엌에 계셔. 그뿐이었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그렇다고 냉담함도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속죄와 치유, 그리고 아마도 용서를 향한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후 작은 집에는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모두가 천천히 그리고 너그럽게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바로 예전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상님 위패가 모셔진 제사상 근처 거실에 이불을 폈습니다. 여기서 자면서 아침마다 어르신들께 향을 올리고 싶어요. 선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잠자리에 베개를 하나 더 놓아주었습니다. 유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 준비로 바빴죠. 김치를 담그고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피를 빚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이 사라지고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섣달 29, 민주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장님 댁에 들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혹시 설에 동네 분들이 저희 집에 세배하러 오시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누구도 두렵지 않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진심으로 살면 돼. 섣달 금음날 밤, 세 식구는 함께 만두를 빚었습니다. 유나가 만두를 빚고 민준이 찜기에 담았습니다. 선희 씨는 부엌에서 만둣국을 끓였습니다. 부엌에 피어오르는 김과 만두 냄새, 그리고 장작 타는 냄새가 향기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이 웃음소리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주는 예쁘게 만두를 빚는 유나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네가 빚은 만두 다 터져서 엄마가 다시 빚어주셨는데. 유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보고 계시니까 잘해야지.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시면 창피하잖아. 부엌에서 선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소리 안 한다. 올해 만두가 우리 집에서 빚은 것 중에 제일 예쁘네. 세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가벼운 웃음이었지만 폭풍 같았던 지난 날들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설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흰 셔츠를 입고 제사상에 향을 올린 뒤 대문에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선희 씨는 고운 한복을 입었고 유나도 화사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이웃 몇몇이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에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씨, 새해에는 지난 일 다 잊고 즐겁게 사는 모습 보니 좋네. 네, 지난 일은 교훈으로 삼고 새해는 희망으로 살아야죠. 선희 씨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 다음 날 민주는 마당에서 자전거를 꺼내며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올게. 사위가 좀 늦게 찾아뵙네. 유나가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흰 국화한 다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아버지 묘에 꽂아드리고 우리 이제 괜찮다고 전해줘. 민주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죠. 마음속에서 무언가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밤, 세 식구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남은 만두를 먹었습니다. 선희 씨가 먼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자 민준이 일어나려는데 유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주무시게도. 아마 이번 설이 엄마한테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한 명절이었을 거야. 민주는 잠든 선희 씨를 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죠. 유나도 미소 지으며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민주는 잠시 멈칫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충북의 작은 시골 마을, 온갖 비난과 눈물 그리고 실수 끝에 마침내 세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 입었던 세 개의 심장은 말없이 그저 평범한 일상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누구든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민준과 유나, 그리고 선희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감동적인 일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실수 속에서도 결국 한 줄기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용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고치려는 사람에게는
변화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의 문이었죠. 민주는 한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가정을 파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수를 통해 일어서는 법, 침묵으로 책임지는 법, 그리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고통을 겪었던 유나는 증오를 선택하는 대신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성숙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선희 씨는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필요할 때 침묵하고 꼭 해야 할 때 입을 열 줄 아는 지혜를 보여주었죠. 세 사람 모두 상처받았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니까요. 실수할 수는 있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는 곳. 이 이야기는 완벽한 용서가 아닌 다시 시작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사과의 말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에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의 끝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남아있는 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